대선이 정말 진땀 뭐 우리 의원님도 진땀 흘리신 것 같은데 네네. 0.73% 초격차죠. 예. 지금 우리 대선 역사에서 네네. 이 대선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초 저희들은 이제 예상이 예. 3월 2일까지가 여론조사 발표 이제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예. 그날 걸린 여론조사가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 예. 그 20건의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니까 저희들이 3.1% 정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가 또 안철수 네.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한 5% 정도는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예상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네. 저희들 진영이 조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하고 영남하고 비교하면 투표율이 한 6%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거기 뭐 수도권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걱정은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기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초미세하게 차이로 차이가 날 줄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역시 그 사전 출구조사 네. 그걸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야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에 보니까 그 이후의 조사에서 왜 이재명을 찍었는가 부분에서 그 윤석열이 안 되기 위해서 찍었다 하는 부분에 20, 30대 여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20, 30대 여성이 그전 조사에서는 안 잡혔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 전 조사에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 차이와 플러스 해서 지역별 여론조사, 지역별로 차이라든지 예. 세대별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도 여성들이 약간 불리했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저희들 전략 물론 뭐 후보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녹아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0대 남자, 30대 남자를 주로 주축을 하는 그렇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20대 여성, 30대 여성을 많이 놓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대 전체, 30대 전체로 보면 뭐 저희들이 약간 뭐 지고 이기고 해서 비슷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 대선으로 보면 선방한 거죠. 그게 선방한 거죠. 그전 대선은 예. 20, 30대에 뭐 아주 완전히 깨졌으니까. 깨졌으니까. 근데 국민들한테는 지금 그 박홍근 지금 민주당이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노무현 대통령 지키지만 지 몸이라고 그때 유명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정정국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 대통령 간의 그리고 앞정부와 뒷정부 간의 그리고 아까 말한 국민통합 부분에서 흔히 말해서 윤 당선이 또 정치 보고는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4년, 2년씩 구속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그거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런 안 된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제도 구속하고 이런 거는 제도 바라지는 제도 우리나라 국격이 있고 세계 10위권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밝혀서 그것을 역사에 평가받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건 필요하다. 예, 그래야 그 후임자들이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런 어떤 기록이 없고 상세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럼 역시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 원자력 발전소 관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국익이라든지 전체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건은 밝혀야죠. 예. 지금 일정으로 봐서 차기 총리가 35일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4월 초에 네네. 차기 총리 인선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예.
보통 지금까지 총리의 유형으로 보자면은 좀 대독 총리, 보안 총리, 책임 총리 이렇게 세 가지 큰 유형으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총리 상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선택의 문제는 당선이 이제 선택하겠지만은 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위원장이 그거는 뭐 책임 총리의 어떤 그런 굉장히 책임 총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구사가 될 가능성이 본인 있고 당이 돌아간다고 또 돌아간다 하긴 했는데 아직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여지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지금 그런 데는 한덕수 전 뭐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제 실용 총리,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 분들이 어떤 총리 부분이 있는지 정치인도 그런 데잖아요. 뭐 정세, 뭐 박주선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통합의 융합, 어떤 여야 협치 이런 쪽에 뭐 더 강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총리 인선 때 민주당의 국회 동의 애를 먹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통 크게 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에 따라서. 뭐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를 연속 선상에 한다면 그건 반대할 백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총리 위주로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쪽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또 국회에 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애를 먹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첫 총리는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 정부도 빨리 구성되고 하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그 거부를 나타낼 할 수 없는 사람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어쨌든 국회가 민주당이 170석을 지금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변까지는 180석 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110석 사회봐야 돼. 뭐 의원님 누구도 잘 아시지만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네. 전국 운영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국 타개를 위해서 정계 개편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수위 초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띄우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걸 그 2년 동안 이대로 가야 된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한테 100% 그렇게 원활한 협조가 잘 되겠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일련의 행동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윤 당선인 또 대선 기간에 이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었어요. 이게 그 다당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협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쭉 해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니시티브를 쥐고 나갈 수 있을 건지. 제가 우리 당선인하고 인수위에 와서 이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사고가. 우리 정치인들은 여기에 상당히 몰입돼 있는데 기존 어떤 그 시스템에 기존 프레임에 몰입돼 있는데 기존 프레임이 없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용주의.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우선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그 앞당겨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럼 우리 의원님은 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지난번에 하여튼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장의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그 1년밖에 안 했으니까 공천받지 않겠나 이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18% 이겼거든요. 보궐선거 때. 이번에 5% 정도 이겼잖아요. 4.8%.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서울을 4.8%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서울에서 이기면 대선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천만다행이다 네. 이런 관점이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18% 이겼는데 이번에 4.8% 이겼고 또 구청별로 보면 14개 구청을 이기고 11개 구청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가 간단치 않다. 지난번 보궐선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공천도 제대로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눈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공천 또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 막 그런 선택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오늘 다 끝냈습니다. 예, 서울시당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당. 누가 관리위원장입니까?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원래 이제 그 시당위원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인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유경준이라고 저 유경준 위원이라고 우리 수석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승계해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꽃이잖아요. 꽃이죠. 예, 꽃인데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문제가 제일 이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정부 인수위와 그리고 초기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고 보이지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구역에 대해서 이제 신통 뭐 예, 주택이 신통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어떤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마 기다리면은 그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역시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리 빨리 하려 해도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의 어떤 그런 측면에 보면은 역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라서 부동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풀어주면 충분히 늘어나거든요. 그 공급을 저 서울에서 풀지 않고 저 시골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려면 그 관련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또 대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출하지 않고서는 젊은 애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면은 저는 이 부동산 잡힐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동산 뭐 3법이라든지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1가구 다주택자한테도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참 그 뭐라 할까 가렴주구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선 공시지가를 현가가 올라가니까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공시지가 반영 비율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비율도 또 올렸어요. 세 개 파트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그냥 20% 30% 뛰고 종부세는 100% 200%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의 그 뉴욕주 같은 경우는 조례로 가지고 뭐 그건 법이죠. 법으로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 5년에 20%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세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탈탈 걷는 가렴주구법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상이 5년만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5%, 뭐 7%씩 상한선을 올린다 했더라도 그걸 올려도 계속 안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뭐 한 방에 그냥 막 10%씩 올라가 버리니까 난리가 치는 거죠. 민주당도 협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번에 세금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들을 찍은 상당수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그 붕괴를 해가 우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여러 가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박근근 그 원내대표 말 맞다나 어쨌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협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반대만을 반대를 했다가는 또 당장 앞에 둔 지방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으니까. 민주당은 통상 그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올려서 타격을 받는 층이 30%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가진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60%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희들이 저분들이 끝까지 협조할지 저희들도 하여튼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렇진 보니까. 않죠. 예. 자기가 뭐 더 내는 건 아닌데 세금이 올라가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종부세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왜 종부세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 민주당은 종부세를 해당되는 게 전 국민의 2%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예, 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걸 생각 못 합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에 한 명이잖아요. 예. 보통 뭐 부부 관계 있으면 남편 이름으로 해놓잖아요. 예. 뭐 공용 이름도 일부 있지만. 전체 유권자로 보면 그게 그런데 유권자로 봤을 때는 예. 내 같은 경우도 음. 우리 집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예. 자식 둘이도 다 밖에 나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 보면은 그 한 4배는 돼야 돼. 4배는 안 되지만 한 3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 보면 10%면 30%죠. 예.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울도 보면 구청장하고 지금 시의원은 압도적이잖아요, 민주당이. 네네. 그 시당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뭐 인수위원 때문에 공심위원장을 못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장 선거에서 그걸 이 서울시 선거에서 지금 구청장하고 지방위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여튼 그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면은 예. 14대 11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미니멈 목표네요. 예, 예.